유동성하고 AI 두 가지로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유동성은 계속 뿌려질 거니 유동성 걱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AI가 고점을 찍냐 안 찍냐의 문제에 좀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AI가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막 급격하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큼 위로 업사이드가 더 있냐? 신기하게도 나오더라고요. 자, 이사님과 2026년에 함께하는 첫 번째 방송인데요. 코스피가 새해 첫 거래일부터 보면 내일이 상승하고 있는데 뭐 첫날에 2.2%, 그 다음날에 3.4%, 1.5%, 그래 0.5%. 오늘은 또 1월 8일인데 지금 아직 장이 마감 직전이긴 하지만 1% 정도 급등하며 4,500을 돌파하고 왔는데 장중에 4,600도 돌파했었는데요. 지금 올해 연초부터 슈퍼랠리 보이는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뭐고 이런 강세장 앞으로 좀 지속되는 걸까요? 일단 뭐 가장 큰 동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업사이클로 네. 이 두 종목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두 종목의 상승이 지금 뭐 연초부터 지수가 올라가고 있긴 한데요. 네. 1월부터 삼성전자가 16.7% 정도 오르고 있고요. 밀리면 다시 오르고 밀리면 다시 오르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약 15% 정도 올랐고요. 오늘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더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보다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어제 빼고 최근 1월서부터 시총이 약 375조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그 중에 약 300조 정도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대부분 좌우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중 자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그동안에 올라왔는데, 이제 뭐라고 볼까요? 반도체 업사이클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장 최근에는 CT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네, 그리고 100만 원, SK하이닉스 100만 원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맥쿼리에서 어저께 나온 것은 24만 원.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24만 원짜리 나왔죠. 지금 거의 더블 가까운 거네요. 지금 봐도. 네, 타블까지는 아니지만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위쪽으로 업사이드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날에는 개인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수급의 순환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수를 이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는 많이 상황인데, 나오고 있죠. 예, 뭐 그런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만이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이제 CES를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모리 쪽이 강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은 시가총액 1, 2위가 메모리 쪽이니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36% 되거든요.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하다 보니 지수가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그런 날도 많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빈입빈 부입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말씀하신 대로 4,600 시대 열렸고 500 상승분의 상당수가 반도체 두 종목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쏠림 현상, 뭐 누군가 양날의 검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뭐 정상적인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별히 더 그렇죠. 뭐 제가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540조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되면 3.5배 정도 돼요. 일본이 3.5배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뭐죠? 도요타 정도차입니다. 도요타가 500조 정도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3,500조 시장의 1위 기업이 500조거든요. 우리나라는 거기에 3.5배라고 했으니까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시장인데, 전체 시장이. 그런데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일본의 시가총액 1위보다 더 시가총액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뭐 삼성전자가 훨씬 더 높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쏠림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조 이상의 기업이 우리나라가 한 3, 4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일본은 20여 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 우리 시장의 쏠림 현상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뭐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다른 쪽이 같이 올라가 주면은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그렇지만 이 두 종목 위주로만 오르면서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나면 투자자들은 좀 심리적으로 피곤함이 많이 쌓이죠. 네, 그런 상태에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를 때 가파르게 오르지만 아마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이 두 종목이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타나면서 지금은 상승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려갈 때도 조금 더
우리가 타 국가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우리 시장은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위쪽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SK하이닉스는 처음에 100만 원 얘기하다가 120만 원짜리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24만 원짜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빠지면 매수 들어와서 다시,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마이너스 나면 다시 플러스 되는 그런 강세 시장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더 바라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지수도 지금 4,600포인트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1분기 내에 좀 더 빠르게 5천을 바로 넘어가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의 투자 심리라는 게 이제 팔지 않고 더 기다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사는 사람들은 시장의 수익률을 추정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패시브 자금들은 또는 뭐 ETF에 있는 자금들은 사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장의 특징을 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미국 역시도 그랬어요. 미국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빅테크 위주로 S&P 500이 올랐고요. 그들을 빼고 나서 나머지들은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작년 내내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빅테크들이 조금 쉬어가는 중에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인 엔비디아가 지금 박스권에 있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의 반도체주들이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시가총액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좀 쉬어가고 있고, 다른 종목 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 지수는 강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우리는 반도체가 지금 오르고 있는 그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1, 2위가 두 개 합쳐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820조니까 SK하이닉스가 540조니까 1,300조, 1,400조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사실 지난달에 1,000조 돌파 이런 얘기 예, 맞아요. 1,000조 돌파. 지금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가 내친 김에 1,000조 개별 1,000조가 아니고 좀 이제 희망사항이지만 네. 1조 달러 가자. 우리나라에도 1조 달러 기업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분히 반도체 업사이클도 이 영향을 주고 있고, 당연히 뭐 이익 성장을 추정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투자 심리에 의한 수급이 상당 부분 시장을 위쪽으로 바라보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현상은 뭐 바로 꺾이지는 않겠죠. 어떤 트리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트리거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조금 지나면서 아마도 다른 쪽에서 나오겠죠. 우리나라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곰곰이 좀 생각을 유념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을 좀 더 여쭤보면, 그러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코스피 중심으로 했을 때 투자자들 동향은 어떤 건가요? 개인, 기관, 외국인 누가 사고 지금 누가 지금 증시를 올리고 있는 건가요? 최근에 올라온 상황을 보면요. 네. 뭐 쭉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저는 1차, 2차, 3차 상승이라고 하면서 제가 기쪽 분석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월봉인데 이제 주봉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가 상승을 못했어요. 보시면 2023년도 못했고, 2024년도 못했고, 2022년은 하락하는 시장이었고요. 네. 조금 더 길게 볼까요? 2022년은 하락하는 시장이었고, 2023년도 그냥 옆으로 있었고, 네. 2024년도 안 좋았고 그랬단 말이에요. 2025년도에 상승을 한 건데, 2025년도의 최저점이 4월에 그 관세 때문에 4월에 최저점이었거든요. 네. 이 저점으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이 1차 상승을 어디부터 시작했냐면은 5월 말 6월 첫째 주에 있는 대통령 선거, 대선이 있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서 상법 개정 이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우리 시장이 1차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나서 9월부터 10월까지 2차 상승이 있었는데 반도체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에 조정 보이고 12월에도 주춤했죠. 그리고 1월에 다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적 분석을 또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을 1차 상승,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지금 3차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급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이거 방송하면서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제가 보진 않고 제가 알고 있는 걸로 기억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6월부터 7월까지 올랐을 때 1차 상승 시에 그러면 우리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서 매수에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기대감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점으로부터 반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관 위주로 플레이가 됐어요. 기관 위주로 됐었고요. 조정을 거치고 나서 9월과 10월에 반도체가 올라오는 동안 외국인들이 약 11조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11조 좀 넘게 순매수하면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샀어요. 그리고 나서 11월에 조정을 보일 동안 외국인들이 16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가장 최근은 12월 말서부터 이번에 올라오는 동안은 외국인들이 약 3조 원 정도 순매수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지수도 높은 상황이니까 예전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더 강하게 사야지 지수가 올라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3조뿐이 안 샀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느냐? 그것은 매도의 심리가 약화되고 그래서 조금만 사도 매도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나 있고 사는 사람들은 급하게 사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또 거기에 개인이 덧붙여 있습니다. 개인들도 이번 12월 말서부터 약 7천억 정도 매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밀리면 개인들이 사고 또 올라오면 좀 팔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2021년도에 약간의 포모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서서히 포모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좀 매수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기전자의 반도체 위주로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종목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개인들의 힘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6월부터 9월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봐야 되는데 올해 시황을 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3법 개정을 했을 때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왔냐 그렇지 않았어요. 이 두 번째인 9월과 10월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왔거든요. 즉 반도체를 산 겁니다. 이번에 외국인들이 3조 원 들어왔거든요. 이거 반도체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니까 그걸 사는 것도 맞지만 그리고 반도체 업사이클이니까 그걸 사는 것도 많지만 사실은 그냥 반도체를 사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래서 외국인들의 힘에 의해서 반도체가 지금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개인들의 힘이 덧붙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는 사이에 기관들은 약 3.7조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패시브 자금, ETF 자금들이 좀 들어왔던 것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나머지 기관들도 뭐 투시나 사모펀드 이런 데들도 좀 매도를 좀 하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은 뭐 차익 실현 하면은 그냥 다 팔고 나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 9월에서 10월까지 외국인들이 11.8조 정도, 한 12조 정도 샀거든요. 11월 달에 16조를 팔았어요. 뭘 팔았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팔았어요. 매도하는 동안에는요. 그러면 근데 왜 팔았냐? 라는 설명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때는 그럼 반도체 업사이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팔았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9월에서부터 10월까지 올라오는 동안 저점 4월부터 따져보아도 그렇고 9월에서부터 올라와도 SK하이닉스가 거의 100% 올라왔어요. 삼성전자는 그 정도는 안 됐지만 근데 외국인들의 헤지펀드의 입장에서 볼 때 대량의 자금으로 어떤 종목을 샀는데 또는 어떤 시장을 샀는데 잠깐 사이에 50% 100% 수익률이 났어요. 그러면 연말에 그거를 차익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없을까요? 그리고 연말에는 클로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반도체를 매도를 했고 또 이 사이에 특별하게 한 가지 이유가 있었죠. 우리나라 원화가 워낙에 약세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면서 판 거예요. 즉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반도체 업사이클이 이제 끝났다. AI는 이제 안 돼. 라고 해서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외국인들은 지금 그걸 다시 사기 시작을 한 거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반도체만 사는데 우리 시장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5,000포인트 위로 가면서 정말 더 크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외국인들이 반도체만 사는 것이 아니고 소위 우리나라의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이 부분에 디스카운트에서 프로그램에 외국인들이 신뢰를 가지면서 들어왔을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인 내용들이고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기대만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확언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은 반도체 위주로 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요즘의 수급은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들의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요즘에 좀 사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이 두 종목을 번갈아가면서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이들이 이제 추가 상승을 바라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기관들은 분할 매도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차익 실현하는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밸류업 그런 걸 기대감, 정책적 기대감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들이 산 부분은 좀 그래도 여기 구간에도 좀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게 좀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뭐 여러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진짜로 우리나라가 3법 개정과 세법 개정을 하면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그게 기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긴 했겠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본격적으로 정말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외국인들이 들어왔느냐 볼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우리도 여기서 한 발 물러서면 안 되지만 특히
정책 기반자들인 정치인들이 여기서 우리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우리 밸류 프로그램 성공했어. 이거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은 그대로 계속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계속 정책이 펴져 있어야지만 이 시장이 올라가다가 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산이 깊으면 골도 깊잖아요. 네. 이러다가 추락할 개연성에 대한 개인 투자들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밸류 프로그램, 3법 개정과 세법 개정이 얼마나 강력하게 시장이 유지되고 그런 정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많은 게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 폭과 그리고 강도가 다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그럼 겁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반도체 위주로 샀는데 그 말씀하신 5,000P 달성을 위해서는 좀 어떤 업종이 받쳐줘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상법 개정 뭐 관련주들이 해당되는 걸까? 아니면 상법 개정에 대한 외국인들 기대감으로 외국인이 들어와서 다른 뭐 섹터를 산다는 걸까요? 지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시장을 쭉 보면서 여기서 반도체가 계속 가면서 물론 기저는 AI예요. AI. 아까 기저를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부터 항상 우리 시장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전체 매크로의 기저는 유동성과 AI입니다. 유동성과 AI.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게 오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더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네. 그 유동성이라는 게 뭐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감세 정책,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유동성, 그리고 연준에서 QE를 자기네는 QE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지난번 방송 때 그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QE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단기 채권을 400억 달러씩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뿌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계속 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그림은 안 가져왔는데 2022년부터 2025년 말까지 연준은 QT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니까 시장이 빠졌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 올랐죠.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뭐 때문에 올랐느냐? 그게 AI예요. AI죠. 그게 AI예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유동성하고 AI 두 가지로 그냥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에 유동성은 계속 뿌려질 거니 유동성 걱정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AI가 고점을 찍냐 안 찍냐의 문제에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AI가 가다가 이렇게 출렁거림이 있고 또 가다 출렁거림이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은 만약에 자본 지출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 있던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단가가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마진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거기서 고점을 조금 내려오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언제쯤이냐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고점을 찍고 딱 내려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미 미국 시장을 보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은 다 많이 빠졌습니다. 반토막 종목들도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못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바탕하에 기저하에 미국의 유동성과 미국의 AI 버블 붕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있는 거지 그들이 그렇죠. 추세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바탕하에 우리 시장에서는 소위 밸류 프로그램에 있는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 이게 지금 대기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반도체 업사이클 우리나라는 그 두 가지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반도체 업사이클은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매일매일 반도체 얘기만 하고 있고 반도체 영업이익이 얼마큼 될 거고 지금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100조 얘기하다가 지금 133조가 나왔어요. 레컬에서 올해 133조. 네. 133조가 나오려면 110조가 분기당 30조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거보다 더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위로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우려를 하는 거지 나빠질 거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사이클은 이제는 어디가 고점인지 주가가 선반영하면서 어디가 고점인지만 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큰 걱정이 없는 상황인데 그것만 갖고 지수가 계속 오르면서 간다. 이 부분은 어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쉬는 구간이 생기면 네. 그 바톤 터치를 누군가 받겠죠. 그럼 그 바톤 터치를 받게끔 할 수 있는 정책을 꼭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소위 3법 개정 그리고 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다른 것들이 이걸 받아치면서 수급이 순환하면서 이 지수가 탄탄하게 갈 수 있거나 또는 지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나온 거죠. 만약에 반도체가
쉬어가는 구간이 생긴다면 그 다음 바톤 터치는 어디서 받을 거냐는 3법과 세법 개정,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종목들. 그걸 우리는 지난 6월에 봤습니다. 뭐였죠? 지주회사, 지주, 배당 관련주, 네. 그리고 금융회사. 금융. 예, 금융회사. 얘네들이 다시 바톤 터치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금융에서는 뭐 은행과 증권 위주. 은행 증권 위주였고요. 예, 그런 것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주가 요번 뭐 CES 관련해가지고 얘들이 뭐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 올라간다라고 해서, 물론 뭐 그게 모멘텀이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세법 개정이 뭐죠? 배당 분리과세와 세율 인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배당 성향이 높은 배당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뭘 보시면 되냐면 ETF 들어가면 배당 관련 ETF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배당 관련주에서 거래량 많고 이런 종목들의 ETF를 눌러보면 거기 있는 종목들이 쭉 나오거든요. 이 배당 관련 종목들의 상위에 그 포션이 있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자동차에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들이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들한테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쉬면 그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바톤 터치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네, 그러는 사이에 반도체가 요번에 오르는 동안에 반대로 꺾이는 데가 있었죠. 그게 조방원이었죠. 조방원이었는데 방산은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고, 네. 조선은 방산보다 덜 빠졌지만 최근에 뭐 종목별로 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원자력은 거의 안 빠졌었어요. 근데 얘네들 중에서 예전처럼 같이 오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섹터별로 차별화되면서 하나씩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 먼저 드리는 이유는 질문을 안 주셨지만 조방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금융지주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얘네들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팔아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언제 올라가야 되느냐? 이거는 반도체가 멈칫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급이 다 일로 가니까. 예, 수급이라는 게 한정된 수급이 있는 거고 무한대로 들어오는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시장 내의 수급이 일정 부분 여기에 있다가 저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에 모두 다 정신 팔려 있는 거고,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구간, 만약에 꺾이는 구간이 아니더라도 쉬어간다 그러면 다른 쪽으로, 지금 말씀드린 쪽으로 매기는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그러면 주가 수입의 퍼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는 어떤 편이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아시아 신흥국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적용할 경우에 뭐 코스피 5,600 도달도 가능하다는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랑, 지금 증시가 4,180, 90인데 여기서 더 위로 보시나요? 이사님도? 4,500이면 전 더 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 뭐 5,000 몇백, 뭐 6,000 얘기를 좀 하고 네, 있는데요. 5,600까지 전망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글쎄 뭐 지금의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지금은 위로 업사이드를 목표 지수를 어디로 해야 되는가는 사실 좀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방송 많이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네. 시장이 막 급락하면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멀티플이 평균적으로 얼마이고 PBR이 얼마인데 이 정도에서는 뭐 락바텀이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올라갈 때는요, 과거의 평균이 이러니까 PBR 평균이 이렇고, 그래서 그 전체 대역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됐으면 뭐 고점이 왔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근데 김 작가님 물어보시네요. 없잖아요. 왜냐? 벗어나 있어요. 이제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 예전처럼 그럼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리 미국처럼, 미국은 약 27배 정도 됩니다. 네. 이거 한 27배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인도 25배, 제가 잠깐 나와 있는 자료를 좀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유럽은 한 19배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10배가 되냐, 뭐 11배냐, 12배냐 그랬었습니다. 11배, 12배 얘기할 때가요, 이제 3,000 넘어가고 막 그랬을 때였어요. 그럼 지금은 제가 이거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멀티플 PER을 계산하는 게 다 다르죠. 좀 달라요, 사실. 이게 약간 숫자 자체에 대한 그것을 내놓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 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과거가 뭐가 중요합니까? 12개월 포워드 앞으로 이익 대비 멀티플이 얼마큼이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우리 멀티플을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과거 2025년 기준으로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벌써 한 16배, 17배 아시아 평균 정도로 왔어요. 네. 그런데 12개월 포워드로 볼 때 반도체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올해 영업이익 전체 우리 코스피에서 400조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둘이 합쳐서 200조 될 거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성전자 하나만 130조고 SK하이닉스도 어떤 데 120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합쳐서 250조, 260조로 지금 몇 %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 성장률에 대한 증가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멀티플은 낮아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 바의 자료를 보면 한 13배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냐면요. 지금 현재 4,500포인트라고 기준을 잡고 제가 그렇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게 보고 PBR 기준으로 했을 때 아시아 평균 PBR이 한 1.5배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1.4도로 했을 때 1.3배 정도, 1.35배 정도 이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걸 나눠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큼 위로 업사이드가 더 있냐 그 퍼센테이지를 4,500으로 계산을 해보면 신기하게도 5,000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5,000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네. 우리 멀티플 지금 질문 주신 대로 아시아 평균 멀티플 정도를 추정한다면 5,000포인트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근거인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멀티플 자체를 PR 자체를 뭐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자꾸 그래서 그걸로 계산보다는 저는 어떻게 계산을 많이 하고 있냐면요. 저희 우리 회사 방송 교보팀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여기 온 김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근데 많은 분들이 뭐 그것도 듣고 이것도 듣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계산을 이제 해봅니다. 저는 기초 분석으로 많이 또 봅니다. 근데 기초 분석 평화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나가 보면 기초 분석이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1차 상승이 있었고 조정 보였고 2차 상승이 있었고 조정 보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 3차 상승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게 뭐죠? 이제 많이 방송하셨으니까. 엘리엇 파동이라고 하죠. 5파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엇 파동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요. 1파동이 되게 길잖아요. 네. 그럼 2파동이 짧아요. 네. 상승 파동이 짧아집니다. 근데 1파동은 쪽분이 못 갔는데 2파동이 엄청 길었다. 그럼 3파동이 그렇게 2파동보다 길지 않아요. 이게 등배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좀 갖거든요. 네. 그런데 요번에 상승한 6월에 1파동이 1차 상승 때, 1파동이라고 하면은 너무 길적으로 하니까 1차 상승 때 이게 한 20% 올랐어요. 지수가. 여기 한 20%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조정 보이고 나서 그 다음에 2차 상승 때 29% 정도 올라요. 거의 30% 정도. 2차가 좀 더 길었네요. 네, 좀 더 길었어요. 저는 이 3차가 2차보다 길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쪽, 이론적으로 볼 때. 물론 기초 분석에서 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 상황에 맞춰야죠. 그렇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을 하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의 그냥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서 4,050포인트를 계산을 했고요, 그때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요 시작점 있잖아요. 이게 4,146포인트 시작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4,100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4,100으로 계산해서 이 30포인트보다는 못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 20% 오른다고 만약에 해볼게요. 20% 오르면 4,100에서 20% 오르면 800, 850,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15% 오르면 4,600 정도가 되고요. 러프하게요. 20% 오르면 4,800을 넘고요. 25% 오르면 딱 5,000이에요. 네. 근데 30% 2차 상승 때처럼 더 오른다. 그럼 5,000포인트 위로 가겠죠.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지금 멀티플로 봐도 그렇고 제가 분석하는 기초 분석으로도 그렇고 이 시장이 이번 3차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후에는 쉬지 않을까. 대세 상승으로 꺾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쉬어가는 공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기보다는 어느 지점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이 제일 낮은 15%도 4,500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면 4,8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4,800에서 5,000 사이, 이 사이는 일단 트라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5,000을 넘냐, 안 넘냐를 이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대부분 삼성전자 갖고 계시니까, 김 작가님도 갖고 계시죠? 그럼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겠죠. 삼성전자 언제 팔아야 돼? 그러면 24만 원이 나왔으니까 20만 원이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 자체를 갖고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 삼성전자의 멀티플 갖고 타겟 프라이스에 더 갈지 덜 갈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왜? 우리 지금 반도체 전문 애널리스트도 다 틀렸잖아요, 그동안 오면서. 사실 모른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뭐냐? 지금 지수가 4,000포인트, 4,100, 4,200 이렇게 있을 때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있을 때는 밀려도 나는 안 팔 거야. 왜? 더 갈 거야.
밀리면 난 또 할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갖지만 지수가 4,800, 5,000 가까이 갔어요. 삼성전자가 뭐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갔어요. 지수 자체가 이미 거의 가 있어. 근데 거기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지 꺾이는 현상이 좀 나타나면 거기서 내가 밀리면 사야지? 거기서 난 기다려. 더 갈 거니까. 요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나는 이 지수가 좀 힘을 잃을 거냐를 얘기하는 거지 딱 짚어서 어떤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그 정도 생각한다 말씀드립니다. 엘리엇 그럼 3파동, 5파동까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4파동, 5파동은 보통 어떤 그림이 되는 거예요? 4파, 5파는 조정이죠, 조정. 조정이죠. 요 조정. 요 조정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3파가 상승이 끝인가요? 보통 그래서 5파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질문 주신 김에 말씀을 드리면 보통 조정의 폭은요. 상승의 15에서 20% 안쪽으로 이 조정을 보여요. 네. 근데 정말 우리 시장 대단한 게요. 1차 상승하고 조정 없었죠. 없었죠. 거의 없었어요. 2차 상승하고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이거 작았습니다. 10%, 15% 이내예요. 그러니까 정말 센 거예요. 이거는 조정이 약하다는 거는. 그래서 그만큼 더 세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진짜로 초강세론자가 많은 게 있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은 이렇죠. 1 조정, 2차 상승 조정, 3차 상승 조정 이런 책들을 많이 보셨죠? 네. 이게 만약에 더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가 1파동이라 그래요. 얘 전체를. 그 책이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기에는 근데 이 상승폭이 너무 컸죠. 너무 컸죠. 근데 그렇게는 뭐 안 보인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코스피 만을 가겠는데요.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좋겠지만. 예. 그런데 이렇게 뭐 증시가 오르다 보니 모든 분들이 돈을 벌었을 것 같지만 코스피 상승세의 역행에 고버스에 투자했다가 사상 최저가 수준에서 고통받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에게 해주실 만한 조언이란 단기 조정 가능성에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 ETF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뭐 항상 네. 반대쪽으로 많이 빠지면 사고 네. 그 우리 개인 투자들의 특징이 왜 그런 특징을 가졌냐면요. 네. 옵션 시장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옵션 거래를 잘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옵션은요. 올라가면 개인 투자자는 맨날 푸를 사고요. 내려가면 맨날 콜을 사면서 반대로 포지션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려는 그런 네. 특징을 많이 갖고 있고요. 반대의 특징을 많이 가져요. 아니 근데 실제로 보시면 시장이 올라간 날은 개인들이 팔고 내려간 날은 사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시장이 올라가죠. 근데 개인들이 1조 2천억 사죠. 이렇게 사는 거는 약간 포모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올라가는 날은 팔고 내려가는 날은 사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습성을 우리도 모르게 그런 뭐랄까요 습성이 생긴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역사가 많이 오르면 결국 많이 빠지고 그렇죠. 그 2021년도의 경험을 우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까지 어떻게 가? 여기서 이제는 꺾이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에 가장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반도체 업사이클을 안 믿은 거예요. 왜냐? 아무도 작년에 얘기 안 했어요. 반도체 업사이클. 작년 말에 가서 얘기했지. 그렇죠. 작년 중반만 해도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사이클이 이렇게 강할 거다. 디램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거라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를 계속 하면서 인버스에서 큰 손실을 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지금은 5,000포인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4,600 왔고 5,000에 가까우니까 이제 또 인버스 해야겠다는 분들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올해 하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하반기는 시험을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이게 시장이 이렇게 막 급격하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크로 시황에서 유동성이 회수되는, 즉 긴축이 돼야지 시장은 크게 꺾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올 상반기에 유동성의 보강이 엄청나게 세게 될 거예요. 왜냐? 특히 미국은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올 상반기에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반도체가 꺾여야지 우리 시장 꺾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 업사이클이 언제 꺾이냐, 요번 이 대세 슈퍼사이클이 언제 꺾이느냐, 뭐라고 다들 얘기합니까? 아니, 여기 오시는 분들 제가 묻고 싶어요. 언제가 고점이래요?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좀 괜찮다고 하던데. 아니, 주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요. 반도체 전체 시황에, 실물 시황에 슈퍼사이클이 언제 꺾이느냐. 여러분 보세요. 한번 포털에 들어가 보세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있어요. 다 달라. 2028년에 사람도 있고, 29년에 사람도 있고, 30년에 사람도 있고. 뭐 어쨌든 올해는 아닌 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는 한 1년 정도 먼저 선반영합니다. 주가가요? 주가가 먼저 선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12월이다 그러면 2017년 12월에 꺾인다고 생각해야 돼요. 2017년 12월이다 2010년 12월에 꺾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지금도 가파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더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게 선반영에서 먼저 꺾입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27년, 28년, 29년 막 30년까지 부르짖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길어서 뭐 1년 반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다 보면 1년 정도 선반영하면서 1년 전에 먼저 꺾이고 먼저 반등하는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2026년 1월이지 않습니까? 네. 2027년에 꺾일 거야, 고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2027년 1월이면 지금 꺾이겠지만 2027년 어디 중반이나 말이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올해 중반까지는 반도체에 대한 시황관이 꺾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매크로 시황에서 유동성과 반도체에 대한 견해가 올 상반기에 쉽게 꺾일 수 있는 분위기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쉽사리 지수가 올라갔다 해서 거기서 매도를 쳐가지고 또는 아랫방향으로 지수 아랫방향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그 부분에 좀 조심을 하시고 대신 이후에 고점을 찍거나 우리가 지수의 차트를 보면 고점 찍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하반기 우려하고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 뭐 아랫 방향으로 뭐 베팅을 해보는 거는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 상반기에 베팅을 하는 거는 다소 위험이 있지 않을까. 중간에 조정은 보이겠죠. 그런데 그 조그만 조정을 보이기 위해서 리스키하게 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아랫 방향 베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